안녕하세요. 손이 야무진 딸 덕에 광명 찾고 새 삶을 살게 된 사람입니다. 다들 살면서 한 번쯤 하늘에서 동아줄을 내려주는 것처럼 정말 막막한 순간 빛이 보이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 있지 않으신가요? 솔직히 저는 그걸 50 가까이 돼서 한 방에 받은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진 해도 해도 우리한테 너무하는구나. 종교는 없지만 신이 있다면 따져 묻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성실하게 잘 산다면 결실은 나눠서 오든 한 방에 오든 저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요. 그걸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제가 신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딸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엄마가 됐던 순간들 때문인데요. 타이밍도 어쩜 그렇게 기가 막히는지. 인생의 갈림길에 선 중요한 순간마다 큰 위기를 맞닥뜨리는 바람에 모든 걸 포기해야만 했어요. 나중에 지나보면 미래를 바꿀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기도 했죠. 그런데 그때마다 한 사람이 나타나 전부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아직도 전 딸의 거친 손을 보면 가슴에 무언가 얹힌 것처럼 아프고 미안하기만 합니다. 이제 딸은 다 잊고 행복해서 기억도 안 난다고 하지만 전 대학 등록금을 고스란히 시어머니에게 속아 뺏긴 일이 생생해요. 사실 저는 1년이 넘게 시어머니에게 단돈 100원까지 허락받고 썼어요. 비련하게 그걸 견디고 산 제가 바보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시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결혼하고 2년쯤 남편이 쥐도 새도 모르게 지인에게 돈 빌려주고 보증까지 선 거죠. 그 전까진 모든 게 평화롭고 행복하기만 한 일상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다 같이 먹자. 내가 불고기 잔뜩 만들어서 왔다. 아니 너도 잘 먹더라? 아니 그나저나 넌 볼 때마다 점점 마르는 것 같아. 뺄살이 더 어디 있다고? 푹푹 먹어. 오늘 고기 많이 먹고 가야겠네. 실은 어머니 따라서 2번이나 해봤는데 어머니 손맛이 다른가 봐요. 왜? 이 맛이 안 나? 네, 좋은 재료를 넣어도 이상하게 깊은 맛이 안 나던데요. 어머니가 알려주신 그대로 했는데 이상하죠? 남편이 이건 손맛의 차이래요. 알지도 못하는 게 무슨. 늙은 나보다 젊고 예쁜 네 손맛이 더 좋지. 마음 급하게 먹지 말고 한 번만 복습한다 생각하고 해. 저번에 양념 재우는 거 보여줬지? 이게 제일 쉽고 간단해. 한 번에 많이 해놓고 얼려놨다가 야채만 넣어서 먹기도 좋고. 몇 번 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 금방 또 해. 이때만 해도 어머니와 제 사이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살림이나 요리가 서툰 저에게 어머닌 하나라도 더 알려주려고 했고 식당을 오래 해서 못하는 게 없던 어머니를 우러러보며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서 좋았죠. 그래서 일주일에 몇 번씩 어머니를 찾아가고 또 어머니도 자주 집에 들르곤 했어요. 어머니, 오늘 제가 요리책 보고 따라 만들어 봤는데 맛 한번 봐주시겠어요? 아이고, 혼자서 뭘 또 뚝딱 만들었을까 궁금하네. 어차피 나 지금 바뀌니까 네가 올 거 없이 내가 이따가 들르마. 네가 안 해서 그렇지 요리하면 잘할 것 같아서 시키는 거야. 체주도 없는 사람한테 하란 소리 절대 안 한다. 정말요? 어머니가 하나하나 다 알려주시니까 하죠. 혼자서는 못해요. 궁금해서 당장 뛰어가고 싶네. 이따가 보자. 그런데 그날 어머니와 제 사이에 금이 갈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저도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었는데 남편이 글쎄 상의도 없이 제멋대로 보증을 서서 집에 압류 경고장이 날아온 것을 하필 어머니가 보게 된 것이었죠. 어머니 오셨어요? 딱 맞춰서 잘 오셨어요. 얼른 앉으세요. 지금 태평하게 밥이나 먹을 때야?
넌 대체 무슨 정신으로 사니? 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너무 차갑게 변한 시어머니의 태도에 얼어붙었어요. 봐라 봐라. 곧집이 압류로 넘어가게 생겼는데 여태 나를 속였던 거야? 아, 이 집 마련할 때 넌 한 푼도 안 보태고 딸랑 몸만 들어왔잖아. 그래서 집이 넘어가든 말든 아무 관심이 없어. 내 남편이 30년 땀 흘려 모은 돈이랑 내가 모은 것까지 쉽게 내주니까 날려 먹어도 되는 줄 알았냐고, 어? 잠시만요, 어머니. 이 서류가 왜? 저는 너무 놀라서 어머니 손에 있던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전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몰라? 몰라? 어떻게 이런 일을 부부가 모를 수 있어? 감쪽같이 어머니 졸졸 쫓아다니더니 뒤에서 이런 앙큼한 짓을 해. 돈 빌려준 인간 누구야? 빨리 불어. 누구냐고? 정말 몰라요, 어머니. 그 사람 오면 물어볼게요, 확실하게. 지금 내 아들 핑계로 무는 거냐 너? 그때 시어머니에게 모르는 일이라고 솔직히 말한 것뿐인데 시어머니는 그게 더 괘씸하게 보인 모양이었어요. 이 모든 사태를 남편에게 돌리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었죠. 부부끼리 이런 일을 비밀로 하긴 쉽지 않으니까요. 어머니, 제가 거짓말하고 그 사람 탓하려는 게 아니라요. 정말 몰랐어요. 그래? 몰랐다면 내가 넘어갈 줄 알지? 아니, 모르는 게 잘못이 더 커. 시어머니는 제 말에 더 언성을 높이며 삿대질까지 하더라고요. 여태 본 적 없는 모습에 전 몸이 굳어져서 그 자리에 뿌리를 박은 듯 서 있었습니다. 입도 몸도 모든 게 고장이 난 사람 같았죠. 하나라도 네가 잘하는 게 있었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란 말이야. 너 살림이라도 야무지게 잘했으면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한다. 간장 하나도 구분 못하는 멍청이를 앉혀놓고 일일이 내가 다 가르쳤어. 그런데 네 남편 하는 일도 몰라서 이 사다를 만들어? 어? 넌 못하러 여기 있니? 아무것도 못하면서 못하러 여기 있어?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하는 게 하나 없어서 어머니하고 남편한테 너무 많이 의지했어요. 돈도 남편에게 전적으로 다 맡기고 지냈는데 어머니 말대로 잘하는 것 하나 없이 시집와서 면목 없습니다. 제가 잘못한 일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어머니께 잘못을 빌어도 단단히 뿌리난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에휴, 그 피가 어디 가겠어? 내가 우리 남편 정 많아서 여기저기 돈 뿌리고 다니듯 당하고 다닐 때마다 뒷수습 다 한 사람이야. 너도 들어서 알지? 저 사람 지금 저렇게 돈 번 것도 내가 확인 또 확인해서 가능한 거라고. 네 남편 겪어봤으면 잘 알 거 아니야. 누구랑 어울리고 계속 연락하는지 그런 걸 파악하고 위기를 감지했어야지. 죄송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돌아오자마자 시어머니는 확인 사살을 시작했어요. 오늘따라 집에 맛있는 냄새 난다. 엄마도 와 있었네. 너 묻는 말에 대답해 똑바로. 에? 분위기가 왜 이렇게 삭막해? 이 사람하고 무슨 일 있었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인 저를 보며 둘 사이 문제가 있는 줄 알더군요. 본인이 아무도 모르게 저지른 짓이 들켰을 줄은 꿈에도 모르는 눈치였죠. 누구 앞으로 보증 섰어? 대답 제대로 해. 이 집 곧 날리게 생겼으니까. 누가 그래요? 당신이야? 설마 내가 통화하는 거 엿들었어? 아니, 엄마 걱정하게 왜 그런 걸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러고 그래? 나한테 물어보지. 엄마, 사업 진짜 크게 하는 친구인데 망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걔한테 못 받으면 그 집 아버지도 있고 삼촌도 있고 다 잘 살거든요. 정말 전 그 말을 듣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항상 따뜻하고 인자한 미소로 맞아주시던 그때로 돌아갈 수 있겠다 생각했죠. 그런데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는 끝까지 의심을 거두지 않더군요. 그래? 그럼 지금 보는 데서 전화해봐. 친구부터 아버지, 삼촌 다 해봐. 아유, 엄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제가 내일 정리해서 엄마한테 다시 알려드릴게요. 돈 빌려준 사람이 왜 빌린 놈처럼 당당히 전화도 못해? 거랍을 하니까? 이렇게 압류가 들어왔는데 당연히 확인해야지. 아무리 부자도 망하는 건 한순간이야. 사업은 크게 하면 할수록 위험이 더 크고. 몰라서 그래? 나도 알아야겠어. 그러니까 듣는 데서 걸어, 빨리. 결국 남편은 저와 시어머니 등살에 못 이겨 전화를 걸더라고요. 그리고 없는 전화번호라고 뜨는 순간부터 남편은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하더니 몇 통의 전화를 연달아 걸었지만 연결조차 되지 않았어요. 저는 입이 바짝 마르다 못해 다리에 힘까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결국 이 짓을 또 반복하는구나. 또 지긋지긋해. 네 아버지 보증 잘못 써서 회복하는 데만 12년이 걸렸어. 넌 그걸 보고 큰놈이 보증무서운 줄도 모르고 이 짓을 해. 너 때문에 멀쩡한 집 날려먹고 이제 어떻게 살래? 길바닥에 나앉고 싶어? 날 박는 대로 알아볼게요. 진짜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어머니, 제가 수습한다니까요. 하지만 우린 그 집에 1년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채 시댁으로 들어가서 눈칫밥을 먹으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시아버님 창고로 쓰던 방에 이불 하나 펼쳐놓고 자는 수준이었어요. 둘만의 안락한 보금자리가 순식간에 사라졌다는 현실을 인정하기도 힘들었는데 비난의 화살이 저에게 꽂힌 시어머니의 따가운 눈총을 받는 것까지 감당하기가 더 버거웠죠. 꼴 좋다. 집 날려먹고 들어와서 오늘부터 둘 다 월급 들어오는 대로 나한테 돈 보내. 돈 필요하면 이제부터 나한테 와서 보고하고 받아가고. 100원도 내 허락 없이는 못 쓴다. 엄마, 차라리 가계부를 써서 확인을. 시끄러워. 이까짓 걸 어떻게 믿고. 주기 싫으면 나가든가. 내 집에서 내 밥 얻어먹고 사는 주제에 생활비 낼 거야? 집값 갚을 거야? 아니 꼬면 당장 나가세요. 전 안 말립니다. 나도 이 나이에 식충이 둘 데리고 사는 거 아주 칠색이다. 어머니 뜻대로 하겠습니다. 설거지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저런 물건을 어디서 구했을까? 잘 만났다. 저 물건은 오늘 왜 일찍 들어와 있대? 일신이? 꼴도 보기 싫구만.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식으로 사람도 아닌 물건이라고 절 칭할 때마다 처참하더군요. 꼭 갖다 버리고 싶은데 계속 보고 있어야 하는 고장이 난 물건을 보는 눈빛이었죠. 속으로 이혼 소리가 수도 없이 나왔지만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어요. 남편이 저 모르게 한 실수지만 결국 우리 부부로 인해 애써 마련해 주신 집을 날린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어떻게든 이 일을 우리 둘 힘으로 극복해야겠다 생각했죠. 그러다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산부인과에 누워 있었어요. 스트레스로 계속 말라가고 있어서 몸 상태를 몰랐는데 알고 보니 임신한 상태였던 거죠. 저는 배를 어루만지며 한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야, 왜? 엄마가 미안해. 너 세상에 나와도 엄마가 제대로 챙겨주지도 못하는데 이 불쌍한 걸 어쩌면 좋아. 차라리 다른 엄마한테 가지. 나한테 오면 너도 같이 힘들 거야. 미안해. 태어나도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없어. 그만 울어. 엄마가 울면 애도 슬프잖아. 그리고 당신이 그런 말 하면 어떡해. 아무리 그래도 우리 부모야. 여보, 당신은 할 수 있어? 솔직히 나 임신했다는 말 죽어도 못하겠어. 염치 없이 그 말을 어떻게 하라고. 어머니 얼굴을 어떻게 보라는 건데. 다 내 탓이다. 내 잘못이야. 저라고 남편이 왜 밉지 않았겠습니까? 어머니 말대로 모르는 게 죄라면 딱 그거 하나밖엔 제가 한 게 없는데.
하지만 더 남편에게 원망도 할 수 없었던 게 저만큼이나 힘들어하고 있다는 게 눈에 잘 보였기 때문이에요. 어제까진 평화롭게 모여서 저녁 먹고 안부를 나누던 사이였는데 시어머니는 남편을 보자마자 혀차는 소리만 해대니 그만큼 상처가 클 수밖에 없었죠. 잠이 오냐 잠이 와? 아이고 밥은 또 한 그릇 다 해치우네. 입맛은 살아있는 모양이지. 속도 좋아. 집 날리고 얼마나 편하면 두 다리 뻗고 자고 밥을 다 먹을까? 나 같으면 24시간 내내 나가서 일하겠다. 부모님 볼 면목이 없어서. 남의 아들은 용돈을 몇 백씩 준다는데 차를 새로 뽑아주고 아님 집안 좋은 며느리라도 와서 이럴 때 집 하나라도 얻어주던가. 에휴 참 박복하지 나는. 이 나이에 아들 며느리 수발을 다 들고. 저도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았지만 하루는 잠든 남편의 정수리에 동전만한 탈모가 생긴 걸 보고 다짐했습니다. 우리 둘은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는 부부란 걸 잊지 말기로 했죠. 여보, 내 눈치까지 볼 필요 없어. 이 세상에 우리 둘밖에 의지할 사람 없잖아. 우리까지 싸우고 서로 모진 소리로 상처 주면 어떻게 마음 붙이고 살아. 그러니까 내 앞에서만큼은 당신이 편했으면 좋겠어. 오늘부로 미워하는 마음도 끝낼래 나. 미안해. 나 때문에 당신까지 이게 무슨 죄야. 얼른 나갈 수 있게 해볼게. 그런 우리를 몇 개월간 지켜보던 아버님은 큰 결단을 내린 것 같았어요. 출산을 앞두고 있던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간 마음고생 많았다. 몸은 괜찮은 거지? 애도 건강하고. 예, 건강하대요. 죄송합니다. 하필 이럴 상황에. 아서라 애 듣는다. 이럴 때 저럴 때가 어딨어. 축복인데. 네 속이 말이 아닐 텐데 이 상황에 찾아와 준 애니 분명 강하게 클 거다. 나도 좀 서둘러서 해주고 싶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보냈다간 더 일이 커질 것 같아 시간만 보고 있었다. 설마 애까지 눈칫밥 먹일 생각은 아니지? 이 집에서 애 낳고 살면 너도 더 힘들어. 안 그래도 남편이 이리저리 돈 빌릴 곳도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은 수중에 아무것도 없다 보니 무슨 방법이 없네요. 죄송해요. 내 아들놈 실수인데 네가 왜 죄송해? 내가 시골에 집 하나 마련해뒀으니까 내일 새벽에 아무도 모르게 나가. 당분간 아무한테도 연락하지 말고 출산 준비만 신경 쓰라고. 애 잘 키우고 좀 있고 나면 그때 우리도 만나는 게 낫지 않겠냐? 지금은 같이 살아도 이게 서로 사는 건지 말려 죽이려는 건지 모르겠다. 솔직히 아버님께 얼굴을 들 수가 없을 정도로 죄송했어요. 친정에서 도와줄 능력이라도 되면 이렇게 면목 없진 않을 텐데. 하고 많은 사람 중 이런 며느리를 얻어 더 짐이 되게 하는 것 같았죠. 그런데 도저히 이 상태로 어머니와 살 수 없다고 생각해서 아버님이 도와주신 걸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 마지막까지 너무 염치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감사해요. 실은 남편도 저도 온 방법을 다 써서 반성하고 빌어도 돌아선 어머니 마음이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저 후회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아이 낳는 것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안다. 다 알지. 특히 넌 아무것도 모르고 참. 정작 잘못한 놈한테 미움을 다 쓰려니 힘들어서 너한테까지 괜히 그러는 거야. 나 같았으면 당장 억울하다고 이혼 소리하고도 남았을 텐데 묵묵히 견뎌줘서 고맙다. 내 아들놈 품어줘서 또 고맙고. 부부면 한 배를 탄 거나 마찬가지인데 당연하죠. 그리고 어머니 말도 맞아요. 너무 모르는 것도 많았고 제 역할을 못했어요. 자책할 필요 없다. 내 안사람이라 참 이렇게까지 말하기가 그렇다만 비하는 게 상책이야. 저는 시아버지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고 귀를 의심했어요.
이미 시어머니의 악랄한 성향에 대해서 다 알고 체념하고 살게 된 것 같더라고요. 남편과 제가 있기 전 이 일을 똑같이 당했던 사람이 시아버지라는 추측도 들었습니다. 사람 약점 하나 잡으면 죽을 때까지 물어뜯어서 어떻게든 자기 밑에 두는 사람이지. 나도 젊을 때 한 번 실수로 30년 넘게 이렇게 시달리면서 살잖니. 그래서 하는 말이야. 갈 수 있을 때 가. 그리고 시아버지는 저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부탁을 했어요. 이 집은 내가 해줬다는 건 비밀이다. 너하고 나랑만 알고 있자. 실은 내가 그 사람 모르게 준비하느라고 우리 손녀 이름을 좀 빌렸다. 카드 받아라. 나중에 우리 손녀 사진이나 보내줘. 만나서 안아주지는 못해도 얼굴은 봐야지. 그래도 하나뿐인 할아버지인데. 정말 잘 살게요, 아버님. 그리고 꼭 갚겠습니다. 열심히 살아서. 일단은 몸 걱정이나 해. 다른 생각 말고. 알았지? 그렇게 전 아버님과 비밀을 나눠갖고 마지막 인사를 건넨 뒤 어머니 모르게 새벽에 도망치듯 그 집에서 나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저는 한동안 몸을 혹사하다시피 하면서 일에만 열중했어요. 출산하고 몸조리도 채 안 된 상태였지만 하루빨리 우리 힘으로 일어서 빚을 갚자는 생각뿐이었죠. 그래야 우리 아이도 떳떳이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행히 시골에서 생활하다 보니 생활비는 훨씬 아낄 수 있었어요. 또 틈틈이 동네 어르신들 밭에서 일까지 하며 쓰는 건 줄이고 저축만 늘려가는 걸 습관화했죠. 그렇게 8년이 넘도록 매달 돈만 보내고 두문분출하던 우리는 아버님 연락 한 통을 받고 시댁에 갈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한 번 올 때가 됐지. 새 식구도 생겼고 3년 전에 둘째 결혼식도 못 와봤지. 벌써 애도 생기고 했는데 가족 흉내는 내면서 살자. 자주 오라는 건 아니야. 그냥 가끔이라도 이렇게 와서 인사하는 정도로만 지내자. 솔직히 나도 아직은 장담 못한다. 예, 연락 주셔서 감사해요, 아버님. 이번에 꼭 갈게요. 3년 전 집안에 동서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결혼식에는 초대도 받지 못했어요. 미움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시어머니 때문이었죠. 처음 시어머니께 인사하는 것과 비할 것도 아닌 수준으로 너무 떨려서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더라고요. 남편도 계속 식은땀을 흘렸어요. 그냥 우리 딸 보여드린다 생각하고 가자. 그래도 우리 매달 돈 보냈으니까. 그래, 우리 열심히 살았다는 거 알아주실 거야. 시간도 꽤 지났고. 그래도 내가 집안 장남이고 엄마 자식인데 좀 불렸겠지? 당신 그래도 괜히 기대는 하지 마. 알았지? 그러다가 실망만 더 클 수도 있어서. 아까 아버님도 그랬잖아. 장담은 못한다고. 그게 무슨 뜻이겠어. 우리 심호흡 한번 하고 들어가자. 가서 무슨 말 듣더라도 욱하지 말고 오늘은 그냥 잘 인사드리고 오자.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데도 시어머니에게 시간은 약이 아니었더라고요. 뭐야, 어쩐지 오늘 재수 없이 손이 베이더니. 이것들이 오려고 그런 모양이었네. 남의 밥 잘만 얻어먹다가 하루아침에 짐 싸서 말도 없이 나가더니 아직 살아있었네. 왜? 그냥 평생 영 끊고 살지. 갑자기 기어들어와. 죄송해요. 저희 그래도 매달 어머니께 꼬박꼬박 돈 보냈어요. 정말 안 쉬고 열심히 살았고요. 집값은 어머니께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갚자고 그 생각만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화 푸시고 저희 용서해 주세요. 엄마, 이제 우리 좀 받아주세요. 이렇게 예쁜 소녀도 같이 왔는데. 얘가 왜 이래? 애 앞세워서 오면 받아줄 줄 알았어? 천만에. 너희들 그때 그렇게 나간 게 괘씸해서 내가 아직도 푼이 안 풀린다. 하여튼 뒤통수 전문이야. 월급 다 주는 척 하더니
뒷주머니를 차? 그때 출산 준비하면서 새 식구가 얹혀 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지인 집에서 살았지 정말 한 푼 없이 시작했어요. 믿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예전처럼 어머니랑 잘 지내고 싶어요. 노력할게요. 솔직히 남편과 저는 그때 날린 집값은 충분히 보상했다고 느낄 정도로 어머니께 돈을 보냈는데 무슨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계산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더라고요. 아이고 이 돌대가리 여전하네. 그때 돈으로 계산하면 안 되지.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데. 그래, 네가 정 나랑 잘 지내고 싶다고 하면 기회는 주마. 계속 그렇게 돈 갚아. 이자까지 확실하게 쳐서. 예? 그 집 지금 시세가 얼마인 줄 알아? 10억은 좋게 뛰었어. 아이 눌러 앉고 살기만 했어도 10억을 벌었다는 소리야. 그런 집을 멍청하게 날린 주제에 뭐 예전처럼 지내고 싶다고? 그럼 더 노력해. 말로 말고 돈으로. 그때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고 싶었지만 저를 붙잡은 말이 있었습니다. 내 아들 부모랑 연 끊고 살게 한 것도 모자라서 소녀까지 할머니 할아버지도 없는 애로 만들고 싶니? 너 하나 때문에 다 꼬인 건데. 그럼 네가 끝까지 책임져야지. 봐라, 돈이 제일 쉬워. 이미 돌아선 마음을 돈으로 어떻게 살래? 나도 불쌍한 소녀 생각해서 기회 주는 거야. 그 일 이후 남편은 그동안 얼마나 가족이 그리웠을까 싶을 정도로 시댁에 틈만 나면 가기 시작했고 딸도 할머니, 할아버지의 존재를 알고 나니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아이에겐 부모가 주는 사랑과는 다른 게 있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 말대로 돈으로 깔끔하게 모든 걸 정리하고 관계를 다시 바로잡을 수만 있다면 이쯤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몇 년이 훌쩍 지나 시어머니가 왜 기회를 주는 척했는지 알게 됐죠. 엄마, 나 대학은 안 가려고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집 형편도 그렇고 대학 나와서 좋은 데 취업할 거란 보장도 없잖아요. 일단 빨리 할 수 있는 일 해서 할머니한테 빚도 갚고 그러는 게 낫지 않을까 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왜 대학을 안 가? 요새 네 또래 대학 포기하는 애가 어디 있다고. 엄마가 애써서 등록금 준비해놨잖아. 그냥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공부해도 돼요. 일단 급한 것부터 정리하고. 뭐가 급한데? 이것보다 더 급한 일이 뭐가 있어? 아니 너 고등학교 가면서부터 그렇게 의상학과 가고 싶다고 노래를 하던 애가 하루아침에 가기 싫어진다는 게 말이나 돼? 아니 누가 너한테 무슨 말 했어? 왜? 그 학교 가면 돈 많이 든대? 뭐가 문젠데? 에이, 답답하게 왜 말을 안 해? 아무리 캐물어도 대답 없던 마음을 정했다고 우기던 딸이 나중에서야 핏대를 세우며 절 보고 이 말을 하더군요. 더는 눈 뜨고 보기 힘들어서 그래. 할머니한테 빚진 것 때문에 엄마가 계속 비교당하고 명절에도 혼자만 하녀처럼 일하잖아. 할머니한테 그래서 등록금 줬어. 남은 돈만 정리하면 할머니도 이제 엄마 안 괴롭힌다고 약속했으니까 당당하게 가. 그 돈도 내가 어떻게든 갚아버릴 거야. 너 지금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무슨 빚이 있어? 할머니한테 들었어. 엄마가 찾아와서 갚겠다고 해놓고 약속 안 지켰다고. 그때 이미 시어머니와 빚을 정리한 지가 몇 년이 넘었을 시점인데 딸한테 되도 않는 소리를 한 것도 모자라 애 등록금까지 날름 받아간 게 너무 화가 나 저는 바로 시어머니를 찾아가 악을 썼습니다. 아니 다른 돈도 아니고 어떻게 애 등록금을 할머니란 인간이 뺏어갈 수 있습니까? 어머니 돌려주세요. 우리 애 등록금 다른 돈도 아니고 어떻게 손녀 등록금을 몇 년 전에 이미 비정리한 지가 언젠데 딴소리를 하시냐고요. 저희 방 한 칸 못 얻고 어떻게 살았는데요.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이자까지 쳐서 갚았잖아요.
아직 남았지. 우리 계산 벌써 잊었니? 생활비를 안 줬잖아. 생활비라니요? 어머니, 아직도 미워서 이러세요? 차라리 저한테 그냥 돌을 던지세요. 저희 잘 살고 여유 넘치는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무리해서라도 어머니한테 매달 다 드렸고 그땐 분명히 다 갚은 거라고 인정하셨잖아요. 그리고 왜 그 돈을 애한테 받아요? 걔가 네 배에서 나온 앤데 남이냐? 당연히 알아야지. 그리고 도망가기 전에 딱 11개월 살았는데 그동안 생활비 안 내고 살았으니까 그 돈도 계산해야겠더라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랑 좋게 지내고 싶다며. 아니 입으로 그랬다. 그 순간 눈을 질끈 감았다더니 시어머니가 아닌 돈 귀신이 앉아있더라고요. 저는 단전에서부터 부글대며 끓어오른 분노를 목이 쉬도록 소리치며 뱉었습니다. 사람 아니네요. 어른 아닌 건 알았는데 인제 보니 사람도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손녀 앞세워서 이런 짓 하는 건 아니죠. 치사하게. 대체 어머니가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연 안 끊고 지내는 걸 이렇게 돈으로 받아 처먹어요? 저도 더러워서 더는 못 해먹겠네요. 이쯤에서 인연 끊는 걸로 하죠 뭐. 하지만 굳은 제 결심과 달리 시아버지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면서 시어머니를 다시 보게 됐죠. 이미 그때부터 우리 애 미래를 돈으로 바꿔치기 한 악독한 인간이란 생각밖에 안 들어서 상종도 안 했습니다. 나중엔 우리 애 밥값도 돈으로 달라고 나올 치졸한 인간이란 생각이 들었죠. 다행히 의젓한 딸은 본인 선택 때문에 제가 2년까지 끊고 온 걸 듣고선 빨리 일을 찾아가더군요. 엄마, 나 수선집 열 거야. 꼭 나이 든 어른들만 하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많이들 해. 나라에서 지원해서 공간까지 제공해 주는데 가보니까 패션쇼 할 때라 일도 되게 많겠더라고. 괜히 의상학과 가서 고민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현실적인 것 같아. 나 손 빠르잖아. 알지? 그래, 우리 딸 손으로 벌어먹고 살 사주라고 그러던데 닭이네. 그러니까 대학 안 간 거 엄마가 미안해할 필요 없어. 알았지? 내 길은 내가 찾으면 되고 대학 포기한 것도 내 선택이었어. 난 엄마 주어진 상황에 맞게 잘 적응하고 마음 편한 게 제일 좋아. 그렇게 아픈 시간이 무뎌질 즈음 갑자기 아버님이 아프면서부터 말 한마디 하지 않은 채 누워만 있었어요. 그래서 전 더더욱 다른 사람에게 아버님을 맡길 수가 없었죠. 이상하게 아버님 뒷모습을 보고 있으면 아픈 사람이 아니라 너무 쓸쓸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아버님을 혼자 두고 올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굳이 당신이 돌보겠다고? 그 사람들 전문가야. 그 사람들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지금 아버님 상태를 봐. 어디가 아픈지 불편한지 한마디도 안 하는데 낯선 사람한테 뭘 부탁하겠어? 난 그래도 표정이라도 보면 대충은 아니까 가족이 보는 게 낫지. 당신이 애하고 집 좀 챙겨. 난 일단 시간 날 때마다 병원에 가 있을게.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버님 돈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더군요. 혹시나 돌아가시기 전 빌려준 돈 한 푼이라도 떼일까 싶어 혈안이 돼 있었죠. 아버님이 입을 열지 않고 아무리 추궁해도 답이 없자 가슴만 치면서 돌아갈 뿐이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저는 병원에, 남편은 딸과 함께 시댁에 가는 날이 더 많아졌죠. 그래도 저한테만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건지 남편과 딸에게 딱히 해코지할 일은 없는 것 같아 안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님 짐을 챙겨오려고 하는 수 없이 시댁에 들렀는데 열린 현관문 틈으로 동서 딸만 식탁에 앉아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분명히 현관에 우리 딸 것까지 신발이 3개인데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죠. 그제야 제가 돈 귀신을 또 한 번 사람으로 착각했구나 하는 일을 보게 되고야 말았어요. 저 왔다고 삼계탕 한 거예요? 안 그래도 초복 때 못 먹었는데. 역시 할머니밖에 없어요. 당연하지, 우리 강아지. 할미가 안 그래도 그 얘기 듣고 준비한 거야.
토종닭으로 구해서 전복까지 넣었으니까 다 먹고 가. 이따가 죽 남으면 싸줄게. 어차피 너만 먹을 거니까 양 많아. 와, 신난다.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먹을 거예요. 묵은지도 있어요? 파김치까지 담가놨지. 너 좋아하잖아, 새로 담근 거. 신난다. 할머니 많이 먹으려면 소화시켜야 하니까 춤 좀 출까요? 좋지, 좋지. 아이고, 춤도 잘 추네. TV에 나오는 사람보다 네가 더 잘한다. 아니, 어쩌면 못하는 게 없어. 네 엄마 닮아서 그러냐? 공부도 잘하고. 네 엄마가 딱 그러잖아. 못하는 게 없더니. 역시 그 엄마의 그 딸이야. 엄마 피도 있지만 할머니 것도 있지. 그 할머니의 그 손녀지. 아유, 우리 강아지. 말도 좀 이렇게 이쁘게 해. 할미 호강한다 정말. 동서의 딸하고 시어머니는 춤까지 추고 깔깔대면서 신나게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 딸은 한참을 서 있어도 보이지 않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옷을 한 무더기 들고 나온 딸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얼굴이 안 보일 정도로 산더미 같은 옷을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내디는데도 그 둘은 앉아서 팔짱만 끼고 보고 있더라고요. 야야, 왜 나왔어? 너는 손 빠르다더니 왜 그렇게 빨리 못해? 아직도 남았어? 가만 보면 허풍치는 게 지 엄마를 빼닮았다니까. 코는 아주 개코네. 설마 삼계탕 냄새 맡고 먹으려고 나온 거야? 빨리 들어가 얼씬대지 말고. 네? 아까 밥 먹으라고. 내가 언제 식탁에서 같이 먹재? 네 엄마가 인간이 덜 됐는데 교수님 딸하고 같이? 평생 우리 윤주하고는 겸상도 못한다는 걸 알아야지. 하여튼 돌대가리까지 닮았어. 너 줄 건 하나도 없으니까 들어가서 이거 다 하고 나와. 우리 교수님 옷 싹 꿰매기 전까지는 밥 없다. 저는 신발도 안 벗고 저벅저벅 그대로 들어가서 딸을 불러냈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무슨 소리를 하고 날뛰든 귀를 막았어요. 이런 인간과 소리 높여 싸워도 봤지만 그럴 가치도 없다는 걸 이젠 알았거든요. 또 딸 앞에서 저까지 분노하고 이성을 잃었다간 더 힘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죠. 어릴 때부터 눈치 빠르고 저보다 더 어른스러울 때가 있던 애니까요. 그래서 훌쩍이면서 자기 짐을 챙기는 딸을 보고 저는 애써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챙겨. 괜찮아. 얼른 가자. 그런데 짐을 챙기면서 딸은 계속 훌쩍이더군요. 당장 눈물이 터질 것 같은데 애를 쓰며 삼키는 모습을 보면서 제 속에서도 피눈물이 철철 흐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저 때문에 여린 이 아이를 너무 빨리 어른으로 철들게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전 그대로 끓고 있던 삼계탕 냄비를 개수대에 부어버리고 나왔어요. 당장 손에 가스불이 닿아도 제 속이 더 타고 있어서 그런지 뜨거운 감각조차도 없더라고요. 야야야, 뭐 하는 짓이야 너? 이제 막 나가자는 거니? 신발도 안 벗고 이게 도둑처럼 들어와서 내가 누구 주려고 애를 쓰고 만든 건데. 어차피 식탁에서 밥 먹을 인간 아무도 없잖아요. 여기서 맛있게 드세요. 이 자리가 더 잘 어울리니까. 왜 내 눈엔 늙은 돈귀신밖에 안 보이는지 모르겠네. 빈집에 못하러 신발을 벗고 들어와요? 미쳤다고? 뭐? 뭐라고? 야, 너 거기 안 서? 그리고 전 나오자마자 딸 등을 가만히 쓸어주면서 울고 싶으면 울라고 했습니다. 실은 저도 울고 싶으니 같이 손잡고 시원하게 울다 가자고요. 어린애도 아닌데 슬프고 비참한 상황을 아니라고 괜찮다고 하는 것도 싫었고 어느새 다 커서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된 딸이 있어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한참을 우린 울고 아버님이 있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따라 눈이 붉게 충혈돼서 온 우리를 아버님이 한참 바라보더군요. 아버님, 그만 보세요. 눈이 둘 다 엄청 부었죠?
실컷 울다 왔으니까 그만 보셔요. 아버님 보니까 또 눈물 날 것 같아 그래요. 오늘 할아버지도 슬픈 표정이네. 저 왔는데 왜 기운이 없어요? 아버님은 오래전 그날처럼 제게 묵묵히 위로를 건네는 것 같았습니다. 입만 열면 상처를 범벅해서 주는 시어머니와 달리 한마디를 안 하고 지내도 아버님한테선 더 따뜻한 기운을 받는 느낌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저도 아버님 간호를 한 게 마음 둘 때가 필요해서였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날은 딸과 너무 울고 나서 지쳤는지 딸하고 저는 아버님 침대에 엎드려 양쪽으로 잠이 들었더라고요. 새벽에 딸이 깨워 일어나 보니까 아버님이 이불까지 우리 둘에게 양보하고 맨몸으로 자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갑자기 아버님이 딸아이의 손을 끌어다가 무언가를 계속 반복해 적더군요. 응? 할아버지, 뭐 얘기하고 싶어? 왜 갑자기 손바닥에 적는 거야? 아, 간지러운데, 간지러워. 내가 큰 종이 갖다 줄까? 거기에 써볼래요? 응? 아닌데. 이상하다. 다시 적어봐. 단어는 아닌 것 같은데. 설마 한자인가? 오늘 할아버지가 말이 하고 싶은 날인가 보다. 잘 들어드려. 딸은 처음엔 무슨 말이 하고 싶어서라고 생각했는지 해석해 보려고 애를 썼지만 단어가 아닌 것 같았어요. 처음이네. 이렇게라도 뭔가 이야기하려고 한 게 너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 본데 할아버지가 진짜 아끼고 아끼다가 하는 말이니까. 숫자인가? 오, 숫자다. 할아버지, 다시. 단어가 아니라 숫자야? 역시 사업하던 분이라 그런지 다르다. 할아버지 생일도 아닌 것 같고, 참 의미를 모르겠네. 계속 이것만 써. 그렇게 아버님은 딸 손바닥에 몇 개의 숫자만을 쓴 뒤 눈을 감았습니다. 그게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그럴 줄 알았으면 그동안 아버님 덕에 그 악마 같은 여자에게서 벗어나 살 수 있었다고. 하루하루 숨쉬는 것도 전부 돈을 붙여 먹었을 인간한테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못한 게 마음에 걸렸죠. 병원에선 코빼기도 안 비치는 시어머니와 달리 얼마나 극진히 챙겼는지 며느리 덕에 행복하게 떠났을 거란 말까지 해주시더군요. 그리고 끝까지 절 질리게 한 건 장례식장에서의 시어머니 모습이었어요. 저 인간은 어찌 된 게, 우리 집 양반한테 술이며 밥 맨날 얻어먹고 했으면서 부조금을 이것밖에 안 해. 아이고, 밥까지 드시고 가시려고 자리를 잡았네. 내가 너희 사업 도와주나 봐라. 자린고비 같은 놈. 아까 보니까 사람은 넷이 들어갔는데 봉투가 3개야. 그런 건 꼬치꼬치 캐물어서라도 받아야지. 잊어버린 척하면서 밥만 축내는 놈들 있다니까. 왜요? 또 뭐가 문제인데요? 너 이 근처에 있지 마. 괜히 돈 만질 생각하지 말라고. 안 그래도 나한테 돈도 안 갚는 게 내가 너 무서워서 그 인간 병원 들어가자마자 돈부터 정리한 거야. 그러니까 조용히 육개장이나 날라라. 나와서 인사할 생각하지 말고. 참 기가 막혀서 제 손님도 있어요. 제 손님한테 인사도 못해요? 어머니 자꾸 그러면 제 지인이 낸 부조금은 챙겨서 갖고 가고 싶어지니까 적당히 봐가면서 건드리세요. 이제 저 옛날처럼 안 참아요. 아버님 봐서 있는 거니까 적당히 하세요. 이렇게 얽히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겠거니 하면서 참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딸이 깜짝 놀란 얼굴로 저를 잠깐 밖으로 나오라면서 부르더군요. 저는 또 시어머니가 딸한테 무슨 말이라도 했나 싶어 놀라서 따라 나섰어요. 할머니 옆에 있지 말라니까. 왜? 무슨 말 들었어? 아니, 엄마, 이제 알겠어. 그때 할아버지가 왜 그랬는지. 무슨 소리야. 알아듣게 말을 해야지. 너 그나저나 왜 이렇게 넋이 나갔어? 돌아가시기 전에
내 손바닥에 숫자 계속 적고 그랬잖아. 엄마도 옆에 있어서 기억하지? 내가 헷갈려서 계속 다시 묻고 물었던 거. 난 그냥 할아버지가 기억나는 숫자 아무거나 적는 줄 알았는데 그게 이거였더라고. 그리고 갑자기 딸이 카드 하나를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꺼내더라고요. 할아버지 카드야? 이걸 네가 왜 갖고 있어? 아유, 못 살겠다. 우리 괜히 이걸로 또 할머니하고 피곤하게 얽힌다. 빨리 갖다 줘버려. 엄마는 더 이상 말도 섞기 싫어. 얼굴 보는 것도 오늘 마지막인 줄 알고 온 거야. 분명 훔쳤느니 마느니 할 사람이란 거 너도 알잖아. 아니, 이 카드 내가 어릴 때 쓰던 거잖아. 알지? 어? 이 카드 알지. 엄마가 어떻게 잊어버려. 딸 손에서 나온 카드는 아버님이 어머님 몰래 집을 얻을 때 딸 앞으로 마련을 해준 것이었어요. 10여 년이 지나서 봐도 시어머니가 가둬둔 지옥에서 탈출하게끔 해줬던 빛 한 줄기처럼 보이던 이 카드를 손에 쥐었을 때 그 기분을 잊지 못하고 있었어요. 생각 없이 그냥 지갑에 넣고 다녔었는데 다시 보니까 반지꼴이 안에 들어있더라고. 이게 왜 여기 있나 싶었는데 맨날 내가 가방에 챙겨 다니던 걸 할아버지가 봐서 그랬나 봐. 알고 보니 아버님은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든 우리의 몫을 남겨주기 위해 애를 썼더라고요. 떠나기 하루 전날 저희 딸 손에 하염없이 반복해서 쓰던 그 숫자의 비밀도 풀렸죠. 혹시나 해서 할아버지가 손에 써주던 번호로 해봤는데 숨이 안 쉬어져. 엄마, 얼마 들었는 줄 알아? 어안이 벙벙한 딸 얼굴을 보고 심상치 않은 액수라는 게 가늠이 됐죠. 오랜만에 두 눈이 토끼처럼 커진 딸을 보니 저도 머리가 쭈뼛 서더라고요. 그 안에 얼마나 들었는 줄 아세요? 여태 저희가 시어머니께 뺏긴 돈의 두세 배도 넘는 금액이 들어있었어요. 솔직히 너무 많은 액수에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꿈이 아닌 이상 만져보기 힘든 돈이라 생각해서 더욱더 실감이 안 났죠. 그런데 딸이 저에게 이 말을 해주더군요. 엄마, 이 돈 우리 잘 쓰자. 그리고 실은 내가 말 안 한 게 하나 있다? 뭔데? 할아버지가 숫자 다 쓰고 난 뒤에 쓴 말, 잘 살아, 써. 할아버지 맞춤법을 잘 몰라서 이상하게 쓴 줄 알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한테 하고 싶은 유언이었던 거잖아. 잘 살고 돈도 쓰라는 거. 그러니까 다른 생각하지 말고 우리 가족 잘 살기 위해서 쓰자. 엄마, 우리 할아버지 뜻대로 해. 우리 딸, 할아버지가 똑똑한 너한테 괜히 말해준 게 아니었네. 그리고 우린 보란 듯이 좋은 집을 사서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이사 갔는지 관심도 없던 시어머니는 동서를 통해 우리 이야기를 듣고서 얼마나 배가 아팠는지 악담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말을 하든지 이젠 신경조차 쓰이지 않더라고요. 이미 행복해지고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 그런지 그런 악한 노인네가 뱉는 말이 개가진네 하면서 무시하게 되더군요. 그래서 저도 이응 두 개로 시원스럽게 대답해 줬습니다. 개소리 잘 알았다 하고요. 우리 딸 뱃속에 있을 때 쫓겨나 몇십 년이 지나 돌고 돌아 참 긴 시간이 걸렸지만 요즘 남편과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진짜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러니 불행도 기적도 너무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때론 위기가 모여서 기적이 오기도 하니까요. 저의 별 볼 일 없는 고생스러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